안녕하세요. 부자를 꿈꾸는 개미 북꿈입니다. 요즘 현대차 그룹의 행보가 심상치 않죠. 얼마 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로봇 회사를 인수한다는 기사가 뜨더니 그룹 내 계열사들을 합병한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최근에 현대차 주가가 많이 올라서 또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분명 뉴스에 팔라고 했는데 도대체 현대차 주가는 왜 계속 오르냐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현대차 주가가 최근에 왜 이렇게 올랐는지, 앞으로 또 어디까지 오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식 좀 오래 하신 분이라면 차화정이라는 말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나라 증시를 주도했던 자동차, 정유, 화학 이 세 가지 업종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차화정의 중심에는 단연 현대차가 있었습니다. 주가가 2009년 1월에는 한 4만 원 초반대였는데 2012년 5월에는 최고 27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요. 3년 동안 약 7배 가까이 오른 겁니다.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이 자동차 산업도 사이클이 있는데 이 사이클에서 제일 많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경기, 즉 이 경제 상황의 좋고 나쁨의 정도입니다. 생각해보시면 우리가 자동차 하나를 살 때 편의점에서 담배 사듯이 소나타하고 제네시스 하나씩 주세요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하나에 수천만 원짜리 상품인데 내가 앞으로 할부금을 제대로 낼 수 있을지 없을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차를 고르겠죠. 또 내가 비정규직이거나 국가 경제가 안 좋아서 내가 회사에서 조만간 잘릴 것 같다 이래도 차 함부로 못 사죠. 그만큼 자동차 소비는 경제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2009년에는 글로벌 경제 위기가 터진 다음 해였죠.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미국은 달러를 마구 찍어서 뿌려대는 양적 완화라는 걸 실시합니다. 덕분에 경제도 살아나면서 자동차 같은 경기 민감 업종들이 수혜를 본 거죠. 물론 현대차가 양적 완화의 혜택을 거저먹은 건 아니고요. 현대차도 이 시기에 미국, 중국, 인도, 체코, 러시아 같은 해외 곳곳에 공장을 건설하면서 글로벌 출하량을 적극적으로 늘렸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해외 생산량 증가와 더불어서 이 글로벌 경기도 살아나면서 이 실적도 주가도 같이 확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또 하나, 자동차 산업 사이클의 특징은 신차 출시 주기에 맞춰서 실적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이 시기에 현대차의 신차들은 평이 굉장히 좋았죠. 지금도 베스트셀러로 꼽히는 YF 소나타가 2009년에 나왔고요. 비슷한 시기에 나온 아반떼 MD, 그랜저 HG, 투싼 IX, 산타페 DM 같은 신차들이 호평을 받으면서 실적도 크게 늘어났죠. 2011년부터 13년까지 현대차의 영업이익은 3년 연속 8조 원을 넘었는데 아직도 이때 실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차화정 시대 이후에 현대차의 실적과 주가는 줄곧 내리막이었습니다. 2010년대 이후에 유럽발 재정 위기가 본격화하고 브렉시트라든지 미중 무역 분쟁 같은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글로벌 경제도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거죠. 또 최근에는 전 세계 자동차 생산량이 점점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자동차 산업도 이제는 성숙기에 접어들었다 하는 인식이 많았습니다. 이 자동차 업체들의 기업 가치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하나는 전 세계적으로 환경 규제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바로 우리의 테슬라 때문입니다. 먼 미래의 일로만 여겨졌던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 시장을 테슬라가 선도해 나가면서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을 생산하던 업체들은 금방 도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이 생긴 거죠. 1년에 차 겨우 몇십만 대 정도 만드는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1년에 수백만, 수천만 대를 만드는 완성차 업체의 9개의 시가총액을 합친 것보다 더 크다는 사실은 이런 시장의 인식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의 주가가 최근 급등한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우선 첫 번째로는 그동안 줄곧 내리막이었던 실적이 본격적으로 반등할 거라는 기대감인 거죠. 우선 대외적 요인의 첫 번째는 경기 회복 기대감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한창인데 무슨 소리야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 지표상으로도 내년 이후에 경기 반등 가능성이 높게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각국 정부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적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소비 촉진에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그동안 글로벌 불확실성을 높여온 미중 무역 갈등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습니다. 글로벌 교육이 중요한 게 현대차는 국내보다는 해외 판매 비중이 훨씬 더 높거든요. 올해 3분기까지 이 국내와 해외 판매 비중을 보면 한 2대8 정도 됩니다. 지역별로는 북미, 서유럽, 중국, 인도, 동유럽 등등 전 세계에서 골고루 판매를 올리고 있고요. 또 최근에 코로나와 관련해서 나오는 얘기가 자동차도 사실은 코로나 수혜주였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여행도 못 가고 돈 쓸 데도 없는데 이참에 차나 바꿔볼까 하는 수요가 생긴다는 거죠. 최근에 유튜브에서 눈에 자주 띄는 콘텐츠가 있습니다. 차박 영상이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차량을 이용해서 캠핑을 하는 건데 자동차는 외부하고는 분리된 공간이니까 그나마 감염 위험이 좀 덜하지 않을까 하는 인식에서 최근에 차박이 그렇게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맞물려서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이 이 SUV 판매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불과 3, 4년 전까지만 해도 이 SUV 판매 비중은 전체 차량의 한 20-30% 정도에 불과했는데 올해는 이 비중이 50% 가까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현대차도 올해 3분기에 SUV 판매 비중이 전체의 45.5%를 차지했고요. 이게 사실 자동차 업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보통 SUV 차량은 같은 배기량의 세단보다는 가격이 비싸거든요. 똑같은 대수를 판매하더라도 SUV 판매 비중이 늘어나면 전체적인 매출과 수익성은 더 좋아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동안 현대차의 대당 평균 판매 가격은 2,800만 원에서 2,900만 원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이게 3,000만 원 이상으로 점프합니다. 단가가 높은 신형 SUV가 연속적으로 출시가 되고 또 거기에 경기 회복까지 합쳐지면 과거 차화정의 영광을 다시 재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나오는 겁니다. 단순히 기대감이 아니라 이미 실적으로도 증명하고 있는데요. 이 현대차는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3천억 원 적자라고 밝혔는데 근데 이건 품질 비용 충당금 2조 1천억 원을 손실로 반영한 결과라서 실제로는 한 1조 8천억 원 영업 흑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내년 현대차의 이익을 한 6조 원에서 7조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2022년에는 역대 최고치였던 8조 원 이상의 이익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최근에 증권가의 목표 주가도 차화정 시절이었던 25만 원 안팎으로 제시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최근의 주가 급등을 실적 개선 기대감만으로 설명하기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에 주목하고 있는 건 현대차의 미래 사업 전략입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지난해 10월 타운홀 미팅에서 그룹 미래 사업의 50%는 자동차, 30%는 UAM, 20%는 로보틱스가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현대차가 단순히 자동차 만드는 회사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 도시망공, 로봇에 이르는 종합적인 모빌리티 회사로 거듭나겠다는 구상인 거죠. 우선 자동차 쪽에서 살펴보면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친환경차 부문에서의 성장이 기대됩니다. 세계 각국에서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규제에 나섰기 때문인데요. 당장 올해부터 유럽에서는 CO2 배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완성차 업체에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으로 폭스바겐이라든지 포드, 크라이슬러 같은 업체들은 이 수조 원대에 달하는 벌금을 물 수 있을 거다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고요. 벌금을 안 내려면 내연기관 판매를 줄이고 대신 친환경차 판매 비중을 늘려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현대차의 경쟁력이 부각되는데요. 테슬라에 가려져서 그동안 잘 보이진 않았지만 올해 3분기 현대차의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5.6%까지 늘면서 글로벌 점유율 3위까지 오르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 전기차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를 공개했는데요. 이 18분 고속 충전이라든지 한 번 충전 시 500km를 가는 장기 주행, 그리고 여러 가지 안정 장치들이 보완되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이 현대차에서는 이 eGMP 플랫폼을 활용해서 2025년까지 12종 이상의 전기차를 출시하고 그리고 연간 56만 대를 판매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2040년에는 글로벌 전기차 점유율을 최대 10%까지 달성하는 게 목표고요. 또 하나 주목할 게 자율주행인데요. 자율주행은 수준에 따라서 레벨 1부터 5까지 나뉘는데요. 이 현대차는 부분적 자율주행에 해당하는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차를 2022년에 양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고속도로에서 손을 떼고도 시속 60km로 달릴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네요. 이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게 최근에 이루어졌던 그룹 차원에서의 계열사 개편이었죠. 최근에 현대차 그룹은 그룹 계열사인 현대오토에버, 현대MN소프트, 현대오트론 3사를 합병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들 세 회사는 이 현대차 그룹 안에서도 IT와 소프트웨어를 담당했던 회사인데 이 세 회사를 하나로 합쳐서 그룹 안에서 분산되어 있던 소프트웨어 역량을 한껏 끌어올리겠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 자율주행이 상용화하면 현대차 입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수익성 개선입니다. 자율주행 기능은 소프트웨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개발할 때는 개발 비용은 많이 들지만 한번 개발되고 나면은 이걸 차량에 탑재하는데 크게 비용이 들지 않죠. 그런데 차는 비싸게 팔 수 있고요. 한마디로 이 남는 장사라는 겁니다. 또 하나 미래 사업 분야가 UAM이라고 불리는 도시망공인데요. 이 기체의 모습을 보시면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것 같은 그림인데 이 기술도 세계 여러 업체들이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아직 상용화 단계에 있는 업체는 없지만 시장 규모나 예상 수요는 상당하다고 합니다. 한 분석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2040년에 이 전체 UAM 시장 규모는 1,600조 원, 2050년 이용객 수는 약 4억 5천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UAM은 아직 시장 지배자가 없는 블루오션이기 때문에 이 시장을 선점하기만 한다면 완전 새로운 매출이 추가로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된 게 로보틱스였죠. 이 로봇계와 백덤블링하는 로봇으로 유명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현대차 그룹이 한 1조 원을 주고 인수를 한 건데요. 자동차 회사가 왜 로봇 회사를 인수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긴 한데 이 현대차는 로보틱스 기술을 물류와 자동차 생산 시스템에 접목시켜서 상당한 시너지를 내겠다고 하는 구상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미래 사업들이 모두 상용화하고 시장에 안착된다고 했을 때 이 현대차의 가치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 하는 거겠죠. 최근에 한 증권사가 이 현대차의 친환경차 사업을 기준으로 기업 가치를 예상해 본 게 있어서 그걸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이 분석에 따르면 우선 내연차 사업의 가치는 약 57조 5천억 원이 됩니다. 2022년까지 평균 예상 에비타인 9.8조 원에 글로벌 평균 멀티플인 5.9배를 곱해서 나타낸 거죠. 이 전기차 사업과 수소차 사업은 현금 흐름 할인법인 DCF 방식으로 측정을 했는데요. 이 현금 흐름 할인법은 기업의 미래의 현금 흐름을 예측해서 이를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겁니다. 현대차가 2025년에 설정한 전기차 사업 목표를 달성한다고 가정하면 이 전기차 사업의 가치는 약 24조 원, 그리고 수소차 사업 가치는 5조 6천억 원으로 측정됩니다. 이걸 다 합치면 예상 기업 가치는 총 98조 6천억 원이 되고요. 이거를 주식수로 나누면 예상 주가는 49만 원이 되겠네요. 물론 이런 추정은 하나의 가정법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 주가와의 상관관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도 한결 손쉽게 이뤄질 수 있다는 건데요. 현재 현대차 그룹은 주요 대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게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용이하게 하고 기존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한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면서 대기업들도 이 순환출자 고리를 점점 해소하는 추세입니다. 지금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를 보면 좀 많이 복잡합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크게 4개의 순환고리가 있는데요. 이 순환고리를 끊으면서 오너 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또 현대차의 미래 경쟁력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입니다. 이 현대차 그룹은 2018년에도 한번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했다가 주주들의 반대로 취소를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도 이때 제안한 방식이 유력한 지배구조 방안으로 꼽힙니다. 좀 복잡하긴 한데 간단히 설명하면 정몽구 명의회장과 정의선 회장이 그룹 계열사들이 가지고 있는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모두 인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지배구조는 정몽구, 정의선,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차, 기타 계열사 등으로 이어지는 수직 계열화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오너 일가가 이 모비스 지분을 인수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현재 기아차 등 이 계열사들이 가지고 있는 모비스의 지분 가치는 약 5조 8천억 원 정도 되는데요. 가장 유력한 방안은 오너 일가가 가지고 있는 다른 계열사의 지분을 팔아서 그 돈으로 모비스 지분을 사는 겁니다. 지금 정 회장 부자가 가지고 있는 주요 계열사의 지분 가치는 약 6조 3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대주주가 주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나오는데요. 현재 추정으로는 이 양도세만 1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감안하면 이 정 회장 부자가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가 최소 7조 원 이상이 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지금 정 회장 부자가 가지고 있는 주식 중에서 가장 평가 가치가 높은 게 현대차고 그 다음이 현대글로비스입니다. 관건은 이 두 회사의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그리고 모비스의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 현대차 그룹이 생각하는 지배구조 개편에 유리하다는 거죠. 물론 주가라는 게 회사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건 아니지만 회사 차원에서도 주가를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친다든지 IR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증권가의 관측입니다. 현대차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현대차는 과연 테슬라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